예, 계속해서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수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뭐 정해진 주 시간에 꼭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는요, 차례차례 천천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입금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금과 이런 송금을 이해하셔야 그 처음에 진도를 나가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지급금까지 왔습니다. 책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책으로 살펴보면은 가지급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바로 가지급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가지급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댓글 다신 분 중에 제가 자산 수중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댓글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만 올리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책 21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입금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자, 가지급금 및 가지급 이자로 입금에 해당된다. 두 가지. 첫 번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마 소득세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예, 이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법익관리의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아마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책으로 보면 577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부분의 계산 방법 등 것들은 저희가 아마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추가로 또 들으신다면 다음 학기에 추가를 더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를 입금으로 산입한다. 즉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제일 많죠?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어떤 걸 가지급금이 나와요? 증빙이 없이 어떻게 된다? 뭐 회사에 현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거를 가지급금, 일단은 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상환을 하거나 또는 증빙을 붙여서 비용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비용화 시키지 못하면은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자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입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회사 밖으로. 근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근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빙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지입금 인정이자 형태로 해서 입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커피를 같이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고 부담 없이 들으신 다음에 기말고사 잘 보시면 되죠. 그렇죠? 기말고사. 근데 이렇게 수업을 안 들으시면 사실은 시험 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 더 시간이 되더라도 좀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제 시간 안에 이렇게 업로드를 못 시킨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날씨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학교에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것 외에도 뭐가 있다?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입금으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 때 입금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경우에 뭘로 된다? 입금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된 이외에도 다른 거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입금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수익,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 자산의 증가를 갖고 오죠. 그다음 배당금, 그다음 공사 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으로 인한 차익 등등도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입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입금 항목이고요. 이 외에도 다른 입금 항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이 법인에 유입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입금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한 그 판단이 안 섰을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다 외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걸 못 외운다, 난 모르겠다. 사실 세법 자체는 법률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가 다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어야 될 입금 항목에 대해서는 책으로는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계 처리를 하신 거 보면은 순자산, 회계 처리를 한 것이면 순자산, 어떤 형태는 순자산을 차변에 증가시키고, 그리고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입금 항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책으로 보시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은 217페이지인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실은 송금입니다. 송금에 할인된 금액에 어떤 입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217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세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환입된 금액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환입됐다고 해서 전부 다 입금에 해당되진 않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초에 이 지급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다 했을 때는 최초에 이런 형태의 환입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뭐 이런 형태의 비용이 되겠죠. 뭐 세금과 뭐 공과 형태에서 XX, 그 다음 현금 XX,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것들이 환입이 되면은 다시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 이렇게 들어오고, 재산세, 뭐 환입, 뭐 이런 분기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환입은 결국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뭘 증가시켰어요? 결국에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런 순자산을 결과를 갖고 왔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입금에 대한 항목에서 순자산의 증가는 뭘 한다? 지출 당시에 순자산의 증가는 입금으로 산입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면 뭐가 됩니까? 순자산이 감소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송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런 세금과 공과 현금에 대한 분계를 했을 때 요 세금과 대한 공과의 비용이 송금화됐다. 비용화됐다는 거죠. 결국은 송금이 처리되면은 이렇게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했으면은 환입하면 다시 입금에 해당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서로의 차이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들은 어떻게 한다? 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송금이 돼야지만이 입금도 되고 입금이 돼야지만이 송금이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재산세나 이런 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세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환입돼서 순자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뭐다? 입금에 해당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회계 처리가 추적이 들어가야겠죠. 추적. 전에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한다? 관련된 부분을 입금으로 잡을 것인지 송금으로 잡을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공정 자산거래 또는 불공정 자산거래로 인해서 분여받은 이익. 불공정 자산거래 얘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통해서 나눠받은 이익입니다. 나눠받은 이익.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런 것이 있다 보시고 나중에 법인세 2에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특이한 경우와 케이스들이 뒤에 법인세에서는 정확하게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할 것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지금 이번 학기에서는 결국 입금과 송금에 대한 큰 틀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보면은 저희가 특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항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218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의제 배당입니다. 의제 배당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배당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배당이란 개념은 어쨌든 회사에서 배당이란 개념은 여러분들 주주에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배당은 주주에게 뭘 줘요? 현금을, 일단 현금이나 뭐 주식도 줄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현금을 제공을 합니다. 배당을 하죠. 이 배분을 하는 이유는 왜 해요? 배당을 하는 이유는 뭐가 낮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당이죠. 근데 의제 배당이라는 얘기는 이런 형식이 없다는 거죠. 이런 형식이 배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현금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실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주주에 넘어가는 형태는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주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입구 항목들의 자세한 항목들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우고, 지금은 이런 것들도 배당에 생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만 배당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배당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간접납부 외국 법인세액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익 배당 금액을 받은 경우 외국 자회사의 외국 법인세액 중 해당 수익 배당 금액에 대한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국 법인이 내국 법인이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자회사가 있는 거죠.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어디에? 외국에. 그렇죠? 외국에 뭐요? 수익 배당금을 받은 거죠. 이렇게 뭘 받았다? 수입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경우 요 외국에 있는 요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가 있을 겁니다. 납부한 법인세. 이 납부한 법인세 중에 어떻게 한다? 수입 배당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세 외국에 수입을 났기 때문에 법인세액을 납부했겠죠. 납부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사실 수익은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납부한 법인세. 결국엔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요것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입금으로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당을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배당에 해당되는 세액만큼을 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보고 입금으로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하기가 저도 참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종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금액. 그러니까 배분받은 소득 금액. 소득을 배분받았으니까 입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산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을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죠? 입금하고 산입한다고 했죠. 근데 유가증권을 시장보다 저가에 매입하면은 그 차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익 저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그 차익은 이익을 본 거죠. 어떤 형태로든. 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팔면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선입니다.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말이 중간에 끊기는 이유가 녹음을 하다가 여러분들 일이 생겨서 녹음을 잠시 중단했다가 가서 중간에 자꾸 끊기는 상황이 살짝 이렇게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은 임대보증금이 여러분 그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임대보증 간주임금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증금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발생된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입금 항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수한 입금 항목들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주 입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으로 보시면 간주 입금에 대한 내용은 22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임대 보증금은 일시에 현금을 받는 거죠. 일시에 현금을 받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그 정기예금 이자의 상당액, 그러니까는 그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그게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예금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자를 계산해서 너는 그만큼 이익을 벌은 것이다 라고 해서 입금에 산입하는 것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계산하는 부분들은 22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차시에 댓글을 다루실 때는 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을 책을 읽어보시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은요, 적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수라는 것은 결국엔 이 간주 임대료의 보증금을 얼마만큼 보유했느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365일 동안 얼마나 임대보증금을 보유해서 그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통해서 뭘 한다? 그만큼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정기예금을 운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어떻게 한다? 이자율을 계산해서 간주 입금으로 여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걸로 간주해서 입금으로 산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뭐라고 했죠? 간주 입금,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매년 달라져요. 사실은 매년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책을 보시면서 2020년도 이자율과 2019년도 잘 쓰겠습니다. 2020년도 이자율과 2019년도 이자율을 어떻게 출석 체크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업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밀리지 않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길으니까 연휴 동안에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수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수강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